8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60대 여성에게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국화꽃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고교생들은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박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노란색 우비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은 마주보고 앉아 국화꽃으로 이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칩니다. 그러더니 여성의 손을 끌어당기며 자신과 함께 여행을 가자 따라오라며 조롱을 합니다. 나랑 여행 가자. 빨리 따라와. 이른바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곳저곳에 퍼지며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이후 추가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학생이 자리를 피하려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는가 하면 길을 막고 손수레를 걷어차는 모습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 역시 말리기는커녕 상황을 즐기듯 웃고 있습니다. 이윽고 피해 여성의 손수레가 부서졌고 이 여성이 떨어진 물건을 수습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자 영상을 찍고 있던 한 여학생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밤 11시 반쯤 경기도 여주 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경기 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경기관광고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전체 학생들로 내용이 점점 확산돼 열심히 공부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상처가 되는 점이 염려돼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주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할머니 역시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사과 입장 발표와 가해 학생들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0일 60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10대에게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영상 속에서 60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이라며 호소했지만 남학생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현재 이 청원은 게재 이틀 만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6만여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영상이 확산되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10대들의 범죄 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해 학생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번 가해 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힘없는 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되게 질이 안 좋은데 보통은 이 정도 사안이면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보호처분을 받는데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송치 안 하고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관측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형법상 형량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 처분을 받기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단순히 그냥 1호 처분처럼 가벼운 처분보다는 제대로 본인의 잘못을 알도록 더 보호 처분 중에서 시설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에 반해 여전히 청소년 교화 목적의 소녀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오늘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에서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의문의 변호사 살인 사건에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장기 미제 사건인데요.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인 김모 씨가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좀 사건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999년 제주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변호사가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곳곳에 CCTV가 지금처럼 설치돼 있거나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를 거쳤는데도 난항을 겪고 결국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피의자 김모 씨가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을 하는 주장을 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방송 후 경찰은 캄보디아에 있는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해서 지난 6월에 국내로 송환을 했고요. 현재 검찰로 송치돼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김 씨가 교사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본인이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네, 김 씨는 지금 계속해서 범행의 어떤 수법이라든지 그 동기를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김모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실제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고요. 또 변호사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상황 등을 설명을 하는 등 단순 교사라고 보기에는 사건 현장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적어도 김 씨가 그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그 김 씨가 직접 살해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김 씨가 방송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 가면서 스스로 좀 그 자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 씨가 그 경찰 수사에서 말하기로는 본인이 이제 이 자백을 통해서 여비라도 마련해 보려고 했다라는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또 유족들이 그 용의선상에도 올랐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진실을 밝히면 유족으로부터 어떤 그 피해자의 원혼을 풀어줬다라는 뜻에서 살해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김 씨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출연을 결심하고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해금 어떻게 유족한테 이렇게 살해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는 좀 황당한데요. 김 씨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좀 태완이법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사건 발생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에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죄는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2015년 7월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살인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법안을 흔히 태완이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태완이법은 부진정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라면은 적용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 사건에도 공소시효 폐지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2014년이었고 태완이법은 이제 2015년 그 1년 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표가 적용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때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따르면은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김 씨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가 범행 후 2014년 11월 5일 전까지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기록이 있고요. 네. 또 김 씨의 해외 체류 기간이 도합 8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수사에 이제 입건을 하면서 또 캄보디아에서 송환을 해왔거든요. 그 정도로. 따라서 김 씨가 해외에 머무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4년 11월이 아니라 2015년 8월 이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태완이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김 씨가 해외에 체류한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체류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인 이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 김 씨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를 했다.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이제 입증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김 씨는 범행 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이제 오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김 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다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용무로 출국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김 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이다라는 진술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일에는 또 수사기관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처벌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고려가 됐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도 이 김 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2년 동안 좀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이제 좀 실마리가 점점 풀려가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향후의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그간 법률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왔던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경찰이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내린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요. 이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의정부지법은 지난 18일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이제 주장을 기각한 건데요. 1차 신청인단은 540여 명인데요. 이제 결국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결론이 나온 건 통행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본안소송인데요. 이게 본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해당 재판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판 현장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로 당시 재판에 입정할 수 있는 이제 인원 자체가 손에 꼽았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측은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은 서부로 통행 금지가 오히려 더 운전자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보도 다시 한번 보시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부로 통행을 금지했다라는 건데 그 서부로 통행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행 금지 처분의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의정부 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통행 금지의 궁극적 취지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좀 대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 의정부 경찰서 측의 손을 결국에는 들어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라는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로 통행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들 측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본 게임이죠. 서부로 통행금지라는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 때도 그랬지만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서부로가 이제 오히려 안전한데 왜 이제 서부로를 통행하지 않게 하느냐, 이게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질의를 경찰 쪽에 해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경찰 쪽에 물어봤는데요. 담당 경찰은 서부로 대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대체 도로를 찾아갈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로 등 다른 일반 도로는 신호등이나 신호 위반 또는 속도 위반 등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며, 그런데 서부로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속도 위반뿐인데 오토바이는 현재 앞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을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처분 효력 정지 소송 당시 시민단체 대한라이더연합 등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효력정지 소송 항소심 그리고 경찰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이제 본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 나와서 말한 파이시티 인허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에서 파이시티는 시장 재직 시절에 인허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며 파이시티 개발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